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싸늘해진 국제사회의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정글이 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안보연합이라는 놀라운 구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주요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행전.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구시대의 언어가 등장했다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국제사회가 형성해놓은 평화 기조 아래 냉전은 다시 등장할 일이 없다는 학자들의 분석도 잇따랐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전쟁으로 촉발된 진영 갈등으로 새로운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각 국가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의 진영을 선택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올해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는 회원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문구를 전략개념 문서에 기입하며 신냉전을 공식화했습니다. 2010년대에 나토가 러시아를 파트너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 순식간에 러시아는 적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또한 중국도 신냉전의 한 축으로 중국을 지목했죠. 미소 양 진영의 냉전이 과거의 유물이라면 이제 대조되는 신냉전의 중요한 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힘을 합친 반 서방 진영이 큰 축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무역 제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편을 드는 저항을 계속했죠. 유엔에서 있었던 러시아,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도 중요 상임위 사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 세계는 러시아 중국이 아마 머리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유럽을 강하게 뒤흔든 전쟁의 불씨는 동아시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중국 인사로 유명한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중국은 극도로 위험한 주사를 사용하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타고 있는 전투기를 주저 대만의 옆에 중심으로 군을 움직여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대만을 상대로 무역 제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단순한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미군 역시 함대로 출격하며 펠로시장을 보호했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진행, 미국과 대만의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전력 보강을 위해 핵실험은 물론 항모의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의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굴기의 자세를 선보였죠.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전통적인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며 합종연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쿠스를 설립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경제적으로 IPF를 새로 설립해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우나 열어둔 상대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이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미국 위주의 패권 정책에 피로감을 보인 국가들과 미국 일변도에 유리한 정책을 감내하는 이들이 예전과 다를 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이지 않은 IPF 협력에도 고개를 기울이는 한편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며 중립외교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죠. 인도를 압박하고 싶어도 미국의 불신을 표현하는 인도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직의 주요 멤버로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안보연합이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국가에서 초국가적인 안보협력단체를 주장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 테러나 전쟁 등 국지적 사태의 사전적인 조율이 가능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러한 취지하에 생긴 조직이죠. 원래는 냉전이 시작되던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군사동맹이 그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서유럽의 소규모 국가만이 참여했지만 확장하는 소련의 정책에 두려움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한 덕분에 규모가 늘었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나토의 중요성과 나토에 가입하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나토에 가입된 국가였다면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을 물론이고 러시아를 향해 전면 압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탓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유럽 국가의 응전을 바랬으나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소속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적인 지원에 그치거나 원래 자원을 보내는 우대책을 써야 했죠. 덕분에 중립국 위치를 차지하며 서방과 러시아 진영 두 축에서 이득을 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에 놀라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한편에선 특혜는 신냉전의 논리에 굴복한 곳입니다. 스위스도 최근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며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 위주의 정책에 손을 들며 진영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나 러시아가 주축으로 결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진영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같은 편을 만들려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죠. 유럽과 미국 위주의 주도 세력이 이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주요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을 포용하기에는 협소한 세력이었습니다. 염리국이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니죠. 그렇게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서도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시아 김 선임연구원으로 대륙간안보협력기구의 창설에 대한 논의를 하며 미국을 비롯해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이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주요 4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의 당면 과제를 비롯해 저강도 테러리즘과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정했죠.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주요 동맹국으로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위상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는 필수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국적군의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확보한 지원 업무를 모태로 이후 후속 조직을 창설 분쟁 지역에 무력이 필요할 경우 국제안보연합 소속 조직이 국가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셋째,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도움은 물론이고 제때 군사를 파견할 수 없어 재앙이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력국들의 양해를 받고 문제시 개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구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얀마 군부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를 막고 군사적으로 아웅산 수치 정보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이 임무에서 중요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루킹스 연구원의 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나도 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 창설과 관련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었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상당한 가운데 국제안보조직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죠. 국제안보연합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될 대한민국.
한때는 회원국으로서 참가조차 어려웠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국제안보연합 가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